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17일 금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전 세계의 눈은 중동의 극적인 휴전 소식과 한국의 가슴 아픈 기억의 현장, 그리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글로벌 증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의 중심은 멈춤과 전진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중동의 비극이 잠시 멈춤의 기회를 잡았고, 한국은 과거의 아픔을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1980년대 냉전의 끝자락에서 이뤄진 극적인 대화들이 오늘날의 질서를 만들었듯,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변화들도 미래의 결정적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기술 패권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얽힌 복잡한 실타래 속에서 각국이 어떤 생존 전략을 짜고 있는지 오늘 10개국의 핵심 이슈를 통해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한국입니다. 어제가 세월호 참사 12주기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기억식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네,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기억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확인하는 상징적인 행보입니다. 국회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및 정치검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발히 가동되며 과거 청산과 국정감시가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 독일이 과거사를 직시하며 새로운 민주주의의 기틀을 닦았던 과정과 유사한 궤를 그리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도 놀랍습니다. 코스피가 6,2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에 바짝 다가섰네요. 대만 TSMC의 호실적과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가 기폭제가 됐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로봇 같은 대형주들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반등을 넘어 한국 산업의 체질 개선을 의미합니다. 재미있는 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AI 돌봄 기술 전략입니다. 인공지능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건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디지털 복지국가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김상현 교수팀의 부식 억제 기술처럼 원천 기술 확보도 활발해 한국의 기술적 저력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이 시작된다고요? 네, 현지 시간 16일 오후 5시를 기해 10일간의 휴전이 발효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지도자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1983년 이후 처음으로 의미 있는 직접 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죠. 이는 트럼프식 비즈니스 외교의 정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황제들이 승전을 기념해 세웠던 개선문 건설 계획을 워킹턴 DC에서 승인받은 것도 자신의 업적을 고대 영웅들의 반열에 올리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하지만 내실을 보면 고민도 깊습니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3.3%로 오르며 연준의 목표치를 상회했고, 유가 변동성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기술 안보 측면에서도 갈륨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군요. 미국은 지난 40년간 갈륨을 직접 생산하지 않았는데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98%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과거 냉전 시대 우라늄 확보 경쟁과도 같은 자원 전쟁입니다. 에너지부가 5개 기업에 자금을 쏟아붓는 이유죠. 한편 사회적으로는 일리노이와 아이오와를 강타한 EF5 등급의 토네이도로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해 FEMA가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흥미로운 건 Z세대의 79%가 틱톡 초기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여론조사입니다. 소셜미디어가 비교의 굴레가 되었다는 인식에 연방정부도 16세 미만 아동의 사용 금지를 검토 중인데, 기술의 진보와 인간의 존엄성 사이에서 미국이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중국은 내실 다지기와 우군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모습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 주석과 만났네요. 토람 베트남 주석과 만나 동지적 형제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는데, 이는 미국의 포위망을 뚫기 위한 전략적 남진 정책입니다. 1950년대 사회주의 진영의 유대를 강조하던 시절의 현대판 버전이라고 볼 수 있죠. 경제 성장률도 좋습니다. 1분기 GDP가 전년 대비 5.0% 성장하며 제15차 5개년 계획의 쾌조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특히 대외무역이 15%나 성장하고 내수 기여도가 84%를 넘었다는 건 중국이 자생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보고서를 보면 알리바바가 글로벌 최고 모델 기여도 3위에 올랐습니다. 상위 20개 기관 중 11곳이 중국 기업일 정도로 미국과의 격차를 사실상 해소했다는 평가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선전시가 도입한 7일 숙려기간 제도가 눈길을 멉니다. 선불금을 내고 일주일 안에 마음이 바뀌면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건데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 내수를 부양하려는 아주 정교한 조치입니다. 부패 척결을 위해 새로운 사법 해석을 내놓은 것도 청렴한 강대국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진핑 정부의 핵심 과제로 보입니다. 중동 정세의 핵심인 이스라엘과 레바논 상황을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휴전 소식은 반갑지만 내부 여론은 복잡해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10일간의 휴전이 시작됐지만 이스라엘 국민의 78%는 헤즈볼라가 완전히 무장 해제되지 않는 한 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네타냐후 총리 역시 안보 완충지대를 유지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죠. 반면 레바논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전쟁으로 GDP가 최대 1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식량의 80%를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가격 폭등으로 민생이 파탄 지경입니다. 휴전 발표 직후에도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보고되고 있죠. 네, 구조활동을 하던 구급대원 4명이 폭격으로 사망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인구의 20%인 1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부문은 1분기에만 31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하며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경제의 핵심 엔진은 돌리겠다는 건데 이건 마치 과거 중세 시대 전쟁 중에도 상업적 거점을 지켜냈던 도시국가들의 생존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트라이베카 영화제에 이스라엘 영화 2편이 초청된 것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문화적 목소리를 잃지 않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군요. 니케이 평균 주가가 59,518엔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59,000엔 선을 돌파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최고치죠. 경제적 활기와 달리 외교 관계는 냉랭합니다. 2026년판 외교청서에서 중국을 중요한 이웃국가라고만 표현했는데 이는 과거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에서 한 단계 격화된 겁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강경한 대외 발언이 반영된 결과인데 전후 일본의 평화 헌법 정신과 현실적인 방위력 강화 사이의 충돌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살상 무기 수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죠. 네, 이는 일본 방위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입니다. 나토 대표들과 만나 지역 안보를 논의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구마모토 지진 10주년을 맞아 방제 대국을 선포하고 도쿄 이메 지역에서 새로운 국제 미술제를 준비하는 등 재해의 아픔을 문화적 도약으로 승화시키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는 NTT와 도코모가 유료 AI 플랫폼 개발에 나선 것처럼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려는 일본식 모델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기대감과 내부적인 불안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네요. 네, 2차 협상 재개 소식에 따라 대비 리알화 가치가 반등하고 금값이 하락했습니다. 평화에 대한 기대가 금융시장에 그대로 투영된 거죠. 하지만 미국 재무부는 알리 삼칸이 전 사무총장 관련 네트워크에 추가 제재를 가하며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쓰는 전형적인 압박 전술입니다. 재미있는 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인공지능이 양자 컴퓨팅 실현의 핵심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이란의 기술 잡지에서도 크게 다뤄졌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테헤란 도심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치안 불안도 여전합니다. 이맘 호메이니 거리에서 사제 폭탄이 터져 시민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47일간의 인터넷 차단으로 9천만 명의 일상이 마비된 상태죠. 1979년 혁명 이후 이란이 겪어온 수많은 고립의 역사 중에서도 지금은 디지털 고립이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 회의 의원 선거 홍보가 시작되는 등 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 일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부의 평화 협상과 내부의 통제 강화라는 이중주가 이란의 미래를 어디로 끌고 갈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전쟁이 멈출 기미 없이 격화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에 수백 대의 드론과 미사일로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최소 16명이 사망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제재 완화는 꿈도 꾸지 말라며 방공 시스템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특히 유대인 비하 발언에 징역형을 내리는 법안에 서명하며
서방과의 가치 연대를 공고히 하고 있죠. 반면 러시아는 내부적으로 과열된 경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나비울리나 중앙은행 총재가 노동력 부족이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전쟁 경제가 가져온 구조적 모순입니다. 러시아가 외국인의 거주 자격을 강화하는 법안도 승인했더군요. 범죄 기록이 있는 외국인의 영주권 발급을 거부하겠다는 건데 안보를 명분으로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한편으로는 16개 지역의 부채를 탕감해주며 지방의 불만을 잠재우려 애쓰고 있습니다. 제48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가 개막하며 200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지만 전쟁의 그림자를 가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마치 나폴레옹 전쟁 당시 모스크바의 상류사회가 파티를 열면서도 전선의 포성을 두려워했던 것과 같은 기묘한 공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짧은 소식들도 정리해 주시죠. 우선 중국어의 날을 앞두고 전 세계 소셜미디어에서 중국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문화적 연성 권력을 키우려는 중국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모습이고요. 기술 분야에서는 필립스가 AI 기반 CT 장비로 FDA 승인을 받아 진단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또 교토에서는 환경의 날을 기념해 어스데이인 교토 2026분이 열려 지구촌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하와이의 코나 폭풍 피해에 대해 대통령 재난 선언이 내려지며 본격적인 복구 자금이 투입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의 긴박한 소식들을 박 작가님의 통찰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중동의 휴전 소식이 부디 일시적인 멈춤이 아닌 평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네, 역사적으로 위기는 항상 예고 없이 오지만 평화는 준비된 자들의 끈질긴 협상 끝에 찾아옵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 이겁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는 국가만이 미래의 평화를 설계할 자격이 있다. 한국의 기억식이나 중동의 협상 모두 이 문장 안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곁에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